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휴식 당지유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책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에는 무수히 많은 안개꽃들이 흐드러져 있는데요. 안개꽃은 하늘살이 풀로 작은 흰색 꽃들이 모여 구름이나 안개 같은 모습을 형성합니다. 이 소설의 주제인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소년과 무수한 시민들을 기리는 의미로 안개꽃은 희생된 이들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강 작가는 특이한 방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등장인물을 너 또는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지칭하면서 마치 그 인물 옆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따라다니며 서술하는 것 같은 방식인데요. 제 생각에는 작가가 그 시기에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과 그때 너는 혼자인 것 같았겠지만 실은 내가 네 옆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묘한 감동을 줍니다. 이 소설의 제목 소년이 온다는 광주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삶과 죽음이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우리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처음 등장하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동호와 정대입니다. 1장은 동호의 시점에서 2장은 정대의 시점으로 서술을 하는데요. 둘은 가두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대는 총을 맞게 됩니다. 총소리에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흩어져 숨게 되고 총을 맞은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 그 총을 맞은 사람들의 친구들은 그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건물 옥상에 배치된 저격수들에 의해 그들마저 살해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며 동호는 두려움에 정대에게 가지 못합니다. 간다고 해도 자신도 죽을 게 뻔하기에 가지 않는 게 옳은 선택이지만 동호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중학생입니다. 군인들이 정대의 시신을 침짝처럼 가져간 후 공터에 수많은 시신들과 함께 탑처럼 쌓고 며칠을 방치해 시신이 부패하고 나서야 수많은 이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육신이 불타 없어지는 순간 정대의 호는 육신에서 자유로워지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나를 쏴 죽인 군인에게 가야 할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공장에 다니는 사랑하는 누나에게 가야 할지. 동호와 정대는 겨우 중학생입니다. 3장으로 이어지며 은숙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녀는 출판사 직원입니다. 한 작가와의 만남을 이유로 조사실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던 중 7대의 뺨을 맞게 됩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대씩 일주일 동안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잊기로 합니다. 하지만 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고 매일이 7대의 뺨보다 수치스러운 날의 연속이기에 그녀는 자신의 뺨에 남겨진 그 수치를 지우지 못합니다. 그녀는 20대 처녀입니다. 사장에선 시위대에 참여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린되었던 일들, 그리고 모든 사태가 끝난 후 그 끔찍한 국가폭력의 주범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지옥 같은 일상들을 보여줍니다.
눈이 총명하게 빛났던 진수는 냉장고에 소주를 비상약처럼 쟁여두어야 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카스테라와 사이다를 먹고 싶어하던 중학생이 영재는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내 옆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것에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국가는 아직도 자신들의 폭력성의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여 그들을 폭도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역겨움과 환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장에선 하나의 사건을 넘어 노동조합 여공들에게 가해진 사회 전반의 끔찍한 폭력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선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철저히 그 최저선을 부수고 심연의 바닥까지 내려가 얼마나 더 악해지고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6장에선 동호 어머니의 시점에서 시작되는데,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고 살아가게 된 일상이 어떤 건지, 당시 어머니가 느꼈을 비참함과 상실감을 그녀가 독백하는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이 소설의 구조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호, 정대, 은숙, 진수, 선주. 동호의 어머니를 각 장의 주인공으로 두고 그들의 내면과 그들이 마주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서술하는데요. 소설을 모두 읽고 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수합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점철됩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11강 국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자행된 그 끔찍한 살인과 폭압에서 광주 시민들은 그날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어떤 대의 명분을 내세워도, 어떤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개인 또는 집단이 타인의 삶을 짓밟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명징한 사실입니다. 한 개인에게 가해진 물리적 폭력의 끔찍한 참상, 그 자체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총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관통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국가폭력의 비인간성과 잔혹함을 고발하고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억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부당한 폭력 앞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역사와 인간성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요? 처참히 짓밟힌 삶 속에서 더 비참한 건 가족과 친구를 잃었음에도 애도할 수 없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는 암묵적 폭력과 무관심이었을 겁니다. 대체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죠?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이란 건 이미 다 무너졌는데. 그걸 직접 보거나 전해 듣고 나타난 가족들에게 너는 흰 천을 열어 죽은 몸을 보여주었다. 신원이 확인되면 멀찍이 물러서서 오열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너무 험하지 않게만 대강 수습해 놓은 시신을 유족들은 목화솜으로 코하기를 막아주고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렇게 간단한 염과 입관을 마친 사람들이 상무관으로 옮겨지는 걸 장부에 기록하는 것까지가 너의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친친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네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동그란 눈으로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냐. 한낮에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썼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어? 전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것처럼 너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오후엔 유난히 신원 확인이 많이 돼 복도 여기저기서 동시에 입관이 치러졌다. 흐느낌 사이로 돌림노래처럼 애국가가 불려지는 동안 악절과 악절들이 부딪히며 생기는 미묘한 불협화음에 너는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하면 나라란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동호야, 부르는 소리에 너는 고개를 든다. 엄마가 트럭들 사이로 걸어오고 있다. 이번엔 작은 형 없이 혼자다. 가게에 나갈 때 교복처럼 입는 회색 블라우스에 헐렁한 검은 바지를 입었다. 늘 단정히 빗는 커트머리가 비에 젖어 부세부세 헝클어졌다는 것만 평소와 다르다. 너도 모르게 반갑게 일어서서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멈춘다. 엄마가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 올라와 네 손을 잡는다. 집에 가자.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무섭게 손을 끌어당기는 엄마를 떨쳐내려고 너는 손목을 뒤튼다. 남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들을 하나씩 떼어낸다. 군대가 들어온단다. 지금 집에 가자. 억센 엄마의 손가락을 마침내 다 떼어냈다. 너는 날쌔게 강당 안으로 도망친다. 뒤따라 들어오려는 엄마를 집으로 관으로 옮겨가려는 유족들의 행렬이 가로막는다. 6시에 여기 문 닫는데요, 엄마. 행렬 사이로 너와 눈을 맞추려고 엄마가 깨금 발을 디딘다. 우는 아이처럼 힘껏 찡그린 그녀의 이마를 향해 너는 목소리를 높인다. 문 닫으면 나도 들어가려고요. 엄마의 얼굴이 그제야 펴진다. 꼭 그래라이. 그녀가 말한다. 해지기 전에 와라. 다 같이 저녁밥 먹게.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찾아갔을 적에 네가 그리 순하게 저녁에 들어갈라요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안심을 하고 집에 가서 너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야. 6시에 문 잠그고 집에 온다요. 다 같이 저녁 먹자고 약속했어. 그런 뒤 7시가 되도록 네가 안 들어온 게 너희 작은 형하고 나하고 둘이서 집을 나섰다. 계엄이라 7시가 통금인디. 그날 저녁 군대가 들어온다는 게 귀신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 꼬박 40분을 걸어서 가본 게 상무관에는 불이 꺼지고 아무도 없어야. 도청 앞으로 간 게 총든 시민군이 지키고 섰더라마는 우리 막내 아들을 만나봐야겠다고 사정한 게 어리디 어린 그 시민군들은 파랗게 얼굴이 굳어갖고 안 된다고 아무도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 금방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들어온다고 위험한 게 얼른 집으로 가라고만 하더라. 제발 들어가게 해주소 하고 나는 빌었어야. 우리 막내라도 불러주소. 잠깐만 나와보라고 해주소. 보다 못한 너희 작은 형이 직접 들어가서 동생을 찾겠다고 한 게 시민군 하나가 그러더라. 지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저 안에는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너희 작은 형이 알겠다고.
일단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언성을 높일 적에 내가 말을 막았다 해. 그 아그가 기회를 봐서 제 발로 나오려는 것이여.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했단 게 사방이 너무 캄캄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금방이라도 어둠 속에서 군인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일하다가 남은 아달가장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너를 영영 잃어버렸다. 내 손으로 너희 작은 형 팔을 끌고 내 발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 다 죽어버린 건 맨키로 캄캄한 거리를 40분을 둘이 울면서 걸어갔다. 인자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야. 겁이 나서 얼굴이 파랗게 굳어있던 시민군들, 어리디 어리던 그 자석 같은 놈들도 죽었을까이. 그리 허망하게 죽을 것을 왜 끝가장 나를 안 들여보내줬을까이.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그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열었다. 셔터를 내렸던 상점들도 영업을 시작했다. 계엄은 계속되었으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통행이 금지되었다. 통금 전이라 해도 수시로 군인들의 검문 검색이 이루어져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연행되었다. 수업 결손을 메우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가 8월 초순까지 수업을 했다. 방학하는 날까지 그녀는 날마다 정류장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도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물을 잠가주세요.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으로 수화기가 끈적끈적했다.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인내심 있게 그녀를 응대했다. 꼭 한번 나이 든 여사무원이 말했다. 그만 전화해요, 학생. 학생 같은데 맞죠? 물이 나오는 분수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잊고 이젠 공부를 해요.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무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네가 꽂은 양초불꽃들이